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최정남입니다. 지난주에 70세의 김어르신께서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오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이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도와줬는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증여세 1천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김어르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냐. 이게 말이 되냐며 정말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 결혼할 때 도와주고 싶고 손자 손녀 용돈도 주고 싶고 생활 어려운 자녀들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데 혹시나 세금 문제가 생길까봐 망설여지시는 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김어르신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가족들을 도우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세무서에서도 절대 문제 삼을 수 없는 완벽한 방법으로 말이죠. 사실 요즘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충 넘어갔던 가족 간 돈 거래도 이제는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올해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걷으면 포상금까지 받는다고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더 꼼꼼히,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넘게 세무 일을 해오면서 터득한,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확실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메모 한 줄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김어르신이 왜 세금을 물게 됐는지 아시죠? 바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무서에서 이 5천만 원이 뭐하러 간 돈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결혼자금으로 준 거다 라고만 대답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돈을 보낼 때 아들 결혼준비금이라고 딱 한 줄만 적어놨다면, 그리고 아들아, 결혼준비금 보냈다라는 문자 하나만 보냈다면 절대로 세금 낼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생활비 보낼 때는 생활비, 병원비 낼 때는 병원비, 손자 학원비는 학원비라고 한 줄만 적으면 되거든요. 이 메모 한 줄이 여러분을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집은 매달 300만 원씩 주는데 남의 집은 100만 원만 준다던데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매달 아들에게 500만 원씩 보내고 계셨거든요. 주변에서는 다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정작 세무조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정말 생활비로 쓰였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그 돈을 받아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생활비로 썼으면 1억을 줘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이라도 부동산 사는데 보탰다면 세금 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주의사항인데 이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자 손녀가 너무 예뻐서 큰 돈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손자 손녀를 키울 책임이 부모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돈은 가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명절 용돈이나 생일 선물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다만 학원비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많이 주실 때는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많은 분들이 올해 1년치 생활비 3천만 원 미리 줄게라고 하시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가서야 정말 다 생활비로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세무서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ATM에서 돈 뽑듯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번 달 생활비, 병원비 급해서 카드값 밀려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 결혼자금, 딸 집 마련 자금처럼 수천만 원이 필요할 때 말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해요. 차용증이 뭐 그리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변호사가 써준 것만큼 완벽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딱 5가지인데요. 얼마를 빌려주는지, 언제 갚을 건지,
이자는 얼마인지, 이건 0%라고 써도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계좌번호, 이것만 있으면 완벽한 차용증이거든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2억 정도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안 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신용카드에 관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써도 되나요? 자녀 카드를 부모님이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자녀 소득이 정말 부족할 때만 괜찮아요.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는데 자녀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 카드를 쓴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괜찮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역 상관없이 자녀 카드를 부모님이 쓰셔도 되죠. 다만 사용 후에는 꼭 7월 생활비라고 메모 남기세요. 마지막으로 현금 얘기인데요. 하루에 1천만 원 넘게 현금을 뽑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그렇다고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뽑는 것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한 할아버지가 손자 결혼식 축의금으로 2천만 원을 준비하려고 이틀에 걸쳐서 1천만 원씩 2번 뽑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왜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뽑았느냐고 질문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청첩장이랑 축의금 봉투 사진이 있어서 문제없이 넘어갔지만요. 그래서 현금을 뽑을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왜 뽑았는지 메모해 두시고 관련 증거들도 챙겨두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돈 보낼 때는 반드시 메모 남기기, 금액 크기는 전혀 상관없죠. 큰 돈일 때는 차용증 꼭 쓰기,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주기. 처음에 말씀드린 김어르신도 이 방법들을 미리 알았다면 1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세금으로 낼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결국 세금을 줄일 수 있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일인데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지키시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95% 이상 아무 문제 없이 가족들을 도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나 세무조사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셨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실 수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명분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우리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